여기 마지못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프랑스의 수영선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식당 너머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땀을 흘리며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고 한국인들은 전부 야만인이라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등 떠밀려 이곳 식당에 들어가게 된 그들은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으며 이럴 수는 없다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밀 푸르니에이고 저는 프랑스 툴루즈의 경쟁력 있는 수영 선수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거의 쉬는 날 없이 수영 연습에만 몰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 기온으로 인해 유럽이 점점 더 더워지면서 저는 여름 때만큼은 도저히 연습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열악한 전력망을 가지고 있는 유럽, 특히나 프랑스였는데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전력망이 과부하되어 저희 도시인 툴루즈는 아예 장기적인 정전이 나버렸거든요. 저희 팀 수영장은 이제 미지근한 녹색 모기알과 떨어진 천장 먼지 그릇으로 변해버렸음에도 시의회는 언제 전력 및 수도 공급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황당한 발표만을 일삼았는데요. 심지어 코치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도 학교 주차장에서 저항대를 가지고 훈련하자고 제안하는 정신나간 소리를 해왔기에 저는 그를 인권침해 혐의로 신고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려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프랑스 남부의 도시들은 워낙 잦은 정전과 낮은 수압으로 유명했기에 다른 도시들도 공공수영장을 전부 폐쇄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꼼짝없이 저희의 여름 연습 기간을 그대로 날려버릴 위기에 직면한 그때 저희 팀원 휴고가 저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충격적인 소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해.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다녀오면 되거든. 그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 한국의 일부 실내 수영장에는 에어컨까지 완비되어 있다는 믿지 못할 말까지 해오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느 예능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폭염 속에서 끓는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시원함을 느낀다고 주장하더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켤 정도로 가난한 국가고 그래서 시원함을 너무 갈망하던 그들은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원하다고 말하는 그야말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한심하고 수준 낮은 나라 따위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휴고는 물러서지 않더군요. 그는 태블릿으로 한국의 깨끗한 지하철역, 첨단적인 수영장 시설 등의 사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거든요. 그가 보여준 사진만 보면 한국의 수영장은 마치 리조트나 정부 지원 스포츠 센터처럼 으리으리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시설쯤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평범한 수준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이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휴고는 잘못된 정보를 얻고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다른 팀원들은 지금 유럽 전체가 심각한 전력망 붕괴에 직면한 지금 어차피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며 그냥 속는 셈 치고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며 휴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렇게 저는 바보 같은 팀원들 때문에 등 떠밀려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저를 비롯한 팀원들 모두는 한국에 온 것을 완전히 후회하며 절망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만두를 찌면서 오븐을 연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더웠습니다. 특히나 더위에 약한 마리오는 제 뒤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공기가 그야말로 끓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끓고 있는 국물 속에 내던져진 거야. 무슨 더위 하나 갖고 이렇게나 엄살을 떠냐고요? 아마 프랑스인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덥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습도가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습하면서 더웠죠. 한국에 온 것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결국 저희 모두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밥솥에서 쪄 죽고 말 거예요. 당연했죠. 프랑스에서는 온도 조절기가 35도에 도달하면 기차 운행이 중단되고 정전이 시작되며 슈퍼마켓에서 얼음이 동나며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체감온도는 45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 한국행을 제안했던 휴고는 저희에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칠 뿐이더군요. 저는 그런 휴고를 보며 잔뜩 눈알을 부라리고는
그렇게 자동문을 통해 인천공항 터미널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죠. 인천공항 안에는 또 다른 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입문까지의 단 1cm 차이로 출입문 밖은 지옥이지만 출입문을 들어서자마자 온도가 거의 15도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았어요. 땀 범벅이 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는 것을 멈췄습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라는 말인가요? 프랑스 대다수의 공항에는 에어컨 따위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대형 선풍기에는 승객들 모두가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더위를 쫓으려 애를 쓰고 있죠. 오죽했으면 프랑스 공항에는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를 갖고 다니며 돈을 받고 바람을 쐬게 해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할 정도니 현재 프랑스의 이상기후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플 지경입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은 중앙 냉각 장치를 통해 공항 내부의 모든 곳을 사각지대 없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물론 인천공항 터미널은 엄청나게 크고 깨끗해서 마카롱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문제없이 집어먹을 수 있을 정도처럼 느껴졌어요. 바닥은 말 그대로 천장을 반사하고 있었고 중간중간 보이는 식물은 장식용이 아니라 천연습도 흡수제로서 실시간 수분 측정값을 표시해주며 공항 이용객으로 하여금 최적의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도록 최대한으로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그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항의 모든 좌석 위에는 온도를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쿨링 좌석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들을 위해 특정 구역은 에어컨 바람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며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가 유지되도록 배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공항에서마저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였다면 비용 문제로 이러한 냉방 인프라를 유지조차 못했을 테지만 애초에 이러한 냉방 인프라를 가동할 전력망 자체가 부족해서 절대로 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항 하나에 자신들의 기술력과 부유함, 그리고 배려심 깊은 국가적 분위기까지 전부 다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항에서의 놀라움도 잠시 사라졌던 마리오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저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하게 된 곳은 다소 황당하게도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분명 공중화장실이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놀래키더군요. 각 화장실 칸막이 내부에는 개인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배경음악, 공기 정화 통풍구가 있어 어떠한 악취도 풍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조차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기에 저는 또다시 감탄을 연발할 뿐이었죠. 프랑스 공항의 화장실은 유료 화장실로 애초에 1,500원 상당의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은 에어컨은커녕 변기 커버조차 없어서 허벅지 근육이 약한 사람이라면 아예 볼일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변기 대신 그냥 바닥의 일을 처리하는 편을 택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제 아무리 최악의 망나니일지라도 도저히 변기에 제대로 볼일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최고의 화장실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화장실 경험을 마친 뒤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동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워진 제 생각을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시민들이 공중분수로 돌진하며 뜨거워진 몸을 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너무 더러워진 나머지 현재 프랑스 정부에서는 공중분수까지 폐쇄하겠다고 논의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건물 내부로만 들어와도 천국을 느낄 수 있어요. 도대체 한국과 프랑스는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가 맞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현격한 격차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처음 한국행을 제안했던 휴고를 제외한 모두가 그랬죠. 한국은 그저 공항처럼 보여지는 부분에만 인프라를 몰빵해 놓은 기형적인 국가일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했죠. 한국인들 모두가 이렇듯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어디서든 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지옥 같은 여름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미친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저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고 싶지만 가난해서 쐴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좌절한 나머지 한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정신 나간 문화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면 저희는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현실을 부정한 채 지하철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지하철에서 저희 모두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외쳤죠. 잠깐만,
여기 진짜 지하철역 맞아? 5성 호텔 로비 아니야? 당연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하철이란 여러 가지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래피티로 덮인 벽, 소변의 악취, 각종 쓰레기와 쥐떼 등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저분함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마치 바닥이 고급 쇼핑몰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기는 또다시 맑고 시원했죠. 스크린에는 지하철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차량당 정확한 승객 수와 온도 쾌적 등급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한 객실은 냉방 칸으로 22도의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칸에는 추위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26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이러한 극한의 온도에서 프랑스인들은 몸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공중분수로 몸을 던지지만 한국인들은 지하철 하나만 탑승해도 완전히 몸을 식힐 수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탑승한 지하철에는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지하철 내부의 온도는 차갑고 또 공기 상태도 쾌적했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고 있다니 한국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에어컨 성능과 공기 정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말인지 저는 이러한 마법 같은 한국의 지하철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에어컨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 프랑스의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들의 셔츠는 제2의 가죽처럼 땀에 절어등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땀 냄새와 오래된 지하철 냄새는 정말 구역질을 치밀게 하죠. 심지어 프랑스 지하철은 너무 오래돼서 천장에서 물까지 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차가운 녹슨 물로 체온을 식혀야겠다며 녹물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렇듯 한국과 너무도 차이가 나는 프랑스의 상황을 회상하며 현타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슨 이런 걸로 현타를 느끼냐고 말해오는 듯 제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줄 뿐이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모든 실시간 온도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고 서울의 온도가 35도를 돌파하자마자 냉방을 강화한다는 방송을 내보낸 뒤 실시간으로 냉방 수준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천국 같은 환경에서의 이동을 마친 뒤 드디어 지하철 하차를 하려고 하자 마리오는 갑자기 신들린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놀라운 이야기까지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지하철 객실 내부의 한 QR코드를 스캔했는데 이 QR코드는 저희가 가장 시원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가장 시원하게 환승할 수 있는 경로 혹은 가장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길찾기 기술까지 개발한 국가였는데 이 길찾기 기능에는 실시간 혼잡 정보, 환승 가이드, 경로별 체감 온도까지 표시된 실시간 경로 지도가 깜빡이고 있기까지 했기에 저는 그야말로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한국의 기술력에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역의 플랫폼을 빠져나가는 동안 마리오는 계속해서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해내고도 아무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래서 더 충격적이야. 프랑스였다면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을 대대적으로 자랑하며 미쳐 날뛰었을 게 분명해.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용히 자신들만 이러한 최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쩌면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채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이라는 영광스러운 지하 유토피아에서 발을 뗀 순간 저는 한국의 극한의 기후에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두껍고 축축하며 그야말로 강력한 밀도를 자랑하는 더위가 제 코를 완전히 막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뼈까지 찌는 듯한 열과 습도는 저를 완전히 좌절케 만들었거든요. 이건 비인간적이야. 저는 그저 휴대폰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제 화면은 현재의 습도가 100%에 육박한다며 제가 지금 수영장에 있는 거냐고 물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푹푹 찌는 더위에 녹아가고 있을 때 저는 바로 앞에 작은 식당에 유리 너머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밥솥에서 마라톤을 하는 듯 땀에 흠뻑 젖은 한국인들이 김이 펄펄 나는 국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제가 TV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지금처럼 더워 죽기 딱 좋은 날씨에 한국인들은 녹은 액체 마그마가 담긴 그릇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릇 안의 증기는 마치 핵 냉각탑처럼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이마를 격렬하게 닦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휴고는 그들이 뜨거운 국물을 비우면서 시원하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말해왔어요. 마리온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가 방금 그 뜨거운 용암을 상쾌하다고 불렀다고? 앙투아는 그저 표정을 찡그릴 뿐이었어요.
아마 휴고가 잘못 알아들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사병 증상일 수도 있어.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더위를 먹어서 미쳐버린 거지. 제가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 갑자기 휴고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해당 식당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더워 죽으나 저 뜨거운 국물을 먹고 더워 죽으나 똑같아. 이왕 참을 수 없는 더위인데 그냥 한국인들을 똑같이 따라해보기라도 하자고. 혹시 알아? 한국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우리의 더위가 전부 사라져 버릴지 말이야. 저는 절대로 저 뜨거운 용암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휴고를 말리기 위해 빠르게 그를 따라간 뒤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고가 식당 문을 열자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식당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미 시원한 환경 속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였죠. 도대체 왜일까요? 저는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휴고가 주문한 대로 똑같이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주문해보기로 했죠. 이곳은 분명 한국이라는 외국이었음에도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은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쉬웠어요. 식당의 각 테이블에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개인 태블릿이 있었고 알레르기 여부, 향신료 수준 맞춤 설정, 그리고 메뉴 선택에 따라 세부적인 영어 설명까지 제공하고 있었기에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쉽게 메뉴를 이해하고 주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건 아무리 간단한 음식일지라도 주문을 한 지 1시간은 지나야 느릿느릿 음식이 제공되기 시작하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주문을 한 지 단 몇 분 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들이 저희 앞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푸짐한 반찬들까지도 전부 무료로 제공되었죠. 삼계탕은 마늘 냄새, 인삼 냄새, 할머니의 치료제 같은 고대의 약재 냄새가 수세기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마리오는 겁에 질려 도저히 숟가락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군요. 너 정말 그걸 먹을 거야? 이 더위에? 저는 제 옆에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땀으로 얼굴을 반짝이며 시원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삼계탕 한 숟가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삼계탕은 예상대로 용암처럼 뜨거웠어요. 혀가 충격에 휩싸였고 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가라는 명령을 내렸죠. 저는 마치 누군가 이마에 수도꼭지를 연 것처럼 즉시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여름에 이런 음식을 대체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 땀은 더 이상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한 숟가락 더 떠서 부드러운 닭고기를 떼어내자 거의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국물은 감칠맛, 풍미 등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깊은 맛이 났어요. 마늘은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졌고 인삼은 건강식품 특유의 쓴맛이 아닌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졌죠. 제 몸은 이제 더위에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위를 아예 초월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계탕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밥과 마늘, 대추, 인삼으로 속을 채운 어린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어 진하고 향기로운 삼계탕은 그야말로 제정신을 쏙 빼놓았거든요. 바로 그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시원하다.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휴고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말했어? 분명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미쳤다고 한 건 바로 너였잖아. 저는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인들을 이해한 것 같아.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한국인들도 저와 똑같이 정체 모를 시원함을 느끼고 있더군요. 그들은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의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아저씨들은 제게 다소 서툴지만 분명한 영어를 구사해오며 한여름에 뜨거운 국물을 먹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는데요. 특히나 마리온이 거의 금방이라도 녹아버릴 것처럼 땀을 비처럼 흘리고 있자 그는 식당 내에 비치된 셀프바로 가서 냉장고에서 갖꺼낸 물수건을 마리온의 목에 걸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마리온은 조금 숨통이 트였다는 듯 다시금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죠. 그러고는 한국인 아저씨들은 삼계탕을 잘 먹는 제가 대견했는지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의 전통 부채까지 선물로 주시며 처음 보는 제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저희를 위해 직접 셀프바에서 맛 좋은 반찬들이나 차가운 보리차까지 가져다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삼계탕 식당의 정겨운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들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국의 더위를 더위로 이겨내는 이열치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직접 마주하고 마스터하고 그것을 공동체적이고 심지어 즐거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한국만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프랑스는 한국만의 이러한 놀라운 문화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처럼 열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현재 프랑스는 전례 없는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된 프랑스 식당에서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구비해두지 못하고 있고, 에어컨을 가진 몇 안 되는 식당에는 수많은 기후 피난민들이 몰려들며 아예 장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더위에 지친 프랑스 시민들은 아예 식당에 무단 침입해서 텐트까지 치며 에어컨 바람을 무단으로 쐬고 있고, 몇몇은 에어컨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리를 돈을 주고 판매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 상태기에 프랑스는 아예 폭염 때문에 도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옥 같은 무더위를 어디에서나 터져나오는 에어컨과 함께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양국의 현격한 수준 차이에 결국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에어컨 바람 앞에서 1분 만에 말리고는 다시금 수영시설로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수영장은 지하철역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저는 미친 듯한 폭염 더위를 거의 느끼지 않고 수영장 시설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인프라가 부족한 프랑스에서는 수영장 시설이 교통과 동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수영장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이러한 형편없는 접근성 때문에 수영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수영장에 도착해도 인프라가 형편없는 프랑스에서는 종종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임시 폐쇄라는 팻말을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하기에 아예 훈련 자체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편리한 접근성을 가진 수영장 시설이 여러 곳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장 센터에 들어와 모두가 건강 증진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거의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한국인 접수 데스크 직원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 공세를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니 이곳 근처에 5분 거리에 또 다른 수영장이 있더군요.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프랑스였다면 수압 부족으로 인해 한 지역에 이렇게나 많은 수영장 시설을 갖추어 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설마 이곳은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계획도시라서 그런 건가요? 그러자 이 한국인 직원은 지금 무슨 기괴한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놀라운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수도 인프라가 열악해서 수영장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는 20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애초에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단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물 공급이 불안정해서 수도 공급이 안 된다고요? 만약 한국인들이었다면 그 즉시 항에 전화를 하는 것도 모자라 거리에서는 시위까지 열릴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의 빈틈조차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한국의 예민한 국민성이 한국이 완벽한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거의 피가 거꾸로 쏠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민하고 불편한 국민성은 프랑스도 한국 못지않아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이 민원과 항의를 제기하지만 이를 고치기 위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지금과 같은 폭염 상황에서도 현격히 드러나죠. 전력 공급 불안정 및 에어컨 자체가 없어서 시원한 바람을 쐬지 못한 프랑스 국민들은 매일같이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수도 공급조차 불안정하기에 이들은 땀을 흘리고도 도저히 씻을 수조차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조차 씻을 걱정을 하는 일 따위는 없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산골 오지마을에서조차도 매우 깨끗한 물, 심지어 뜨거운 온수가 콸콸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짧은 거리에 여러 곳의 수영장 시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부유함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곳 수영장의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프랑스는 따라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우수하더군요.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조차 수영장이 물 부족으로 폐쇄된 마당에 열악한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수영 장비도 챙겨오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수영 장비를 챙겨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곳 수영장에는 수영복을 구매할 수 있는 별도의 키오스크가 존재했고, 저는 굳이 현금을 이용할 필요도 없이 카드 결제 한 번에 이 모든 장비를 결제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수경과 수영모의 경우 이곳 수영센터 카운터에서 별도로 대여해 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수경과 수영모를 대여하다가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직원은 수영 장비를 대여하려는 제게 어떠한 담보 물품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무언가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현금이 기본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은 신분증을 담보로 맡겼음에도 대여 물품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우 험하게 다루곤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대여 시스템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결국 저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대여를 진행하다간 분명 모든 대여 물품이 도난당하고 말 거라며 한국인 직원 앞에서 거의 질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이건 그냥 수영모와 수영안경일 뿐이에요. 별 대단히 비싼 물건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걸 누가 훔쳐가겠어요? 실제로 저는 이곳에서 2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대여 수영 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걸로 양심을 속인다고요? 설마요. 저는 이러한 한국과 프랑스의 소름 돋도록 현격히 차이나는 시민의식 수준에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만약 한국인들이 물건을 마구잡이로 훔치는 사람들이었다면 대여 시스템 자체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겠죠.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5,000원짜리 수영모도 전부 훔쳐가 버리는 프랑스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은 한국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에 비한다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일단 저희는 본격적인 수영시설로 진입하기 전 탈의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저희의 귀중품을 전부 한데 모아 탈의실 구석진 곳에 숨기기 위해 마땅한 곳이 있나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저희를 걱정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번역앱을 통해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놓고 간 물건이 있는 건가요? 제가 당신의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태연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아니요. 탈의실 라커룸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귀중품을 숨겨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나 찾아보는 중이었어요. 제가 온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러자 이 중년의 한국인 여성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라커룸 안은 잠겨져 있는데 도대체 당신의 귀중품을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당신이 굳이 귀중품을 라커룸 안에 놓고 잠그지 않아도 절대로 훔쳐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저희 팀원 모두는 거의 박장대소를 할 뻔했어요. 아니,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 오바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게 이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던졌을 때 저희 모두는 예상치도 못한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탈의실 한편의 의자에는 웬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 그 지갑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지 지폐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이 중년의 여성에게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더라고요. 보세요. 사람들은 가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지갑의 주인은 깜빡하고 자신의 지갑을 라커룸에 넣지 않고 그대로 수영장 내부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저는 이곳 수영장 센터를 5년 동안 다녔고 이렇듯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그대로 의자에 놓고 가는 경우 지갑 등의 귀중품을 미처 라커룸에 넣어두지 않거나 챙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보세요. 이곳은 탈의실이고 그러니 CCTV조차 찾아볼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 물건을 훔침으로써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면 쉽게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한국이죠. 저희 모두는 일동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스터키를 통해 모든 시설을 돌아다니며 라커룸을 열어 귀중품을 훔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설 직원이 직접 라커룸을 열고
자신의 고객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어서 프랑스에서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수영선수인 저희는 이러한 귀중품 도난 경험이 수차례나 있을 뿐더러 한 번은 누군가가 제 고가의 옷과 스마트폰 및 귀중품을 전부 훔쳐간 적이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꼼짝없이 수영장에 발이 묶인 채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헐벗은 채 수치스러운 기다림을 지속해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발 훔쳐가 달라고 애원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해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돈 앞에서 인간이길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아주머니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표정을 본 저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하는 국가인가 싶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라커룸 시설 말고도 이곳에는 프랑스의 수영센터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어요. 일단 헤어드라이어가 10수대나 구비되어 있고 샤워 장비 또한 10수대나 구비되어 있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프랑스였다면 애초에 도난 문제로 헤어드라이어 자체가 자물쇠로 잠겨 있을 뿐더러 샤워 시설도 동전을 넣어야 작동되도록 조치를 취해놨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했죠.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공공시설의 장비나 물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애초에 프랑스는 전력 및 수도 공급이 매우 불안정해서 헤어드라이어 10수대를 한 번에 작동한다면 건물 전체에 정전이 일어나고 말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한국의 그저 평범한 수영센터가 보여준 모습은 그런 프랑스를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드는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저희 모두는 그저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일동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마리오는 이러한 한국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깜짝 놀랐는지 거의 이성을 잃어버린 채 모든 헤어드라이어를 동시에 작동하고 또 모든 샤워 시설의 물을 동시에 틀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전력망 및 수도 인프라 수준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인지 모든 시설을 동시에 작동해도 조금의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공공 샤워 시설에 뜨거운 온수를 비롯한 샴푸까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희 모두는 그저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급 호텔에서도 종종 온수 보급이 중단될 정도로 인프라가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하며 샴푸 등의 비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그대로 훔쳐가고 말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나 선진국 시민인 한국인들은 그런 일 따위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넋이나간 채 수영장 시설로 향했어요. 그리고 막 남자 탈의실에서 나온 다른 남자 팀원들도 저희와 똑같은 완전히 얼이 빠진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그들도 탈의실에서부터 한국과 프랑스의 아득한 수준 차이를 인지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던 거겠죠. 하지만 저희는 아직 놀라기는 일렀어요. 한국 수영장 시설의 모습은 저희의 프랑스에서의 프로 선수 경력을 완전히 부정할 정도로 놀라웠거든요. 일단 수영장은 매우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지 물의 색깔도 매우 푸르렀어요. 심지어 한국의 수영장에는 수영장 내부에 물이 일정 온도로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체온 센서에 의해 유발되는 쿨링 미스트 스프레이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몇몇 수영 초보들에겐 별도의 스마트 팔찌까지 무료로 대여해주며 수영 초보자들이 안전 수준 이상으로 심박수가 급증하면 안전 요원과 착용자 모두에게 경고해주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이곳은 수영장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과 안전, 그리고 건강 등 모든 것들이 경이로울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랑스에서는 저희 같은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수영센터에서도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 내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녹이 잔뜩 쓸어 있으며 수영장 물 또한 물 부족으로 인해 전혀 교체할 생각을 안 해서 거의 녹색에 가까운 오염된 물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이끼가 끼어있는 수영장 물에는 정체불명의 갈색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게 나뭇잎이라고 믿고 통과했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즉각적인 구토를 유발하는 악취와 물살에 의해 잘게 가루로 쪼개지는 누군가의 배설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기저귀를 찬 아이나 자신의 반려견을 수영장 내부로까지 데려오는 믿지 못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군가 항의라도 한다면 이들은 프랑스 같은 자유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지만 가끔 보이는 갈색 덩어리가 그대로 묻은 기저귀가 물에서 그대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자유를 외치지만 그러한 자유를 책임질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 비겁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민의식 수준 자체가 프랑스보다 훨씬 높은지 이곳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나
수준 낮은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한국의 이러한 공공편의시설이 이렇듯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전부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수준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불쾌한 상황을 애초에 원천 차단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했는데요. 한국 수영장에는 생물학적 위험 프로토콜이 존재하고 AI 센서는 오염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 수영장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즉시 시스템은 수영장 섹션을 즉시 종료하며 자외선 살균을 활성화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영장 물을 즉시 교체하는 절차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수준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수영장에는 무료 화장실이 곳곳에 존재했는데 아이들은 수영을 하다가도 급한 생리적 신호가 오면 곧바로 물에서 벗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프랑스 수영장에는 넓은 공간에 화장실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 화장실은 유료 화장실이기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프랑스인들은 그저 물에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편을 선택하곤 하거든요. 저는 언제 한 번은 물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고 곧바로 제 뒤에 있던 남성이 수영장 물속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의 수준 낮은 행동에 질색을 하며 맹렬히 항의를 하자 그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오히려 제게 역으로 화를 내더군요. 수영장이 곧 무료 화장실인데 내가 왜 아까운 돈까지 써가며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지? 그리고 어차피 이 거대한 물 속에서 내 소변 분자는 그대로 희석될 거야. 이곳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수영장 물속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인데 도대체 내가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야말로 프랑스는 대외적인 이미지만 신사적이지 실제의 모습은 정글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조차 프랑스의 어른들보다 높은 의식 수준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렇듯 아이들마저 모범적인 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구나 싶어 절로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곳 수영장에서 본격적인 수영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쳐서가 아니라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멈추고 말았어요. 일단 한국의 수영장에는 소독약 등의 약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깨끗한 물은 제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기에 저는 제가 이 정도로 저렴한 입장비를 내고 이곳을 이용해도 되는 건가 싶어 죄책감마저 느껴야 했죠. 특히나 이곳 수영장은 AI 시스템을 통해 수영장 적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선수용 레일과 아마추어용 레일 등 레벨별로 레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혼잡도 없이 실전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분별 없이 인원들을 받아대고 심지어 선수용 레일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저는 본의 아니게 느릿느릿 이동하는 아마추어 회원의 엉덩이를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그런 불상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이곳에서 일촉즉발의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 결국 한국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구나 싶어 완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한 아이는 자신의 수영 장비가 사라졌다고 말해오는 듯 수경이 있어야 할 텅 빈 수영모를 붙잡고 울고 있었는데 한 험악한 인상의 한국인 어른이 아이에게 달려와 뭐라고 말을 하며 아이를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한국인 어른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럽게 구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건가 싶었고 이대로 아이를 그대로 두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대로 아이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인 어른이 아이를 데려간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수영장 한편에는 분실물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곳 수영장에서 잃어버린 각종 수영 장비와 목걸이 등의 귀중품이 그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남의 물건을 주워도 훔쳐가지 않고 있었고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분실물 보관소에 자신이 주운 물건을 둔 뒤 그대로 수영에 열중할 뿐이었어요. 사실 프랑스 수영장에는 수영장 바닥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헤엄치며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은 귀중품을 수집한 뒤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국인들 모두가 힘을 모아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고 있었어요. 결국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한국인 어른은 아이를 혼내려던 것이 아닌
울고 있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가면서 아이를 도와줬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을 과소평가했다는 겸손한 깨달음에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되찾을 의지조차 사라지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듯 감동을 느끼고 있을 무렵 저는 곧 끔찍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은 마리온이 비명을 지르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비명은 마치 누군가 방금 헤어드라이어를 물에 빠뜨린 것처럼 수영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깨가 부러진 것 같아. 살려줘.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실 마리오는 저번 대회를 준비하다가 어깨 부상을 당했고 지금은 재활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오는 그만 무리해서 훈련을 진행했고 결국 문제가 터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그녀를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긴 수영장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이렇듯 수영장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대응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리오는 병원이 있는 도시 중심부까지 3시간은 차를 타고 달려가야 겨우 의사를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웬 한국인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느릿느릿하지만 꽤나 분명한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은 한의사라고 소개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가 정체를 밝히자 마리오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의사요? 그건 사이비 의술 아니에요? 이 남자가 절대로 제 몸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휴고는 그러한 마리온을 달랠 뿐이었어요. 마리온, 걱정하지 마. 한의학은 사이비 의학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파리에 있는 한의원을 다니면서 거의 못 쓸 정도로 상태가 나빴던 왼쪽 무릎을 치료하게 되었는걸? 프랑스 의사들은 손도 쓰지 못했음에도 말이야. 사실 어차피 마리온에겐 선택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고통 때문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이런 수영장에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한의사는 침착하게 방수 수영 가방을 열어 바늘과 알코올 물티슈를 꺼내 마리온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마리온의 등과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고 이내 부러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저 부상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진 것만으로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는 전문적인 진단까지 내렸고 곧바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리온의 어깨에 머리카락처럼 얇은 바늘 몇 개를 삽입한 다음 주변 근육을 마사지했는데 마리온의 다리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그녀는 마치 와이파이 연결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치료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마리오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더군요.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리오는 일어서더니 어깨를 회전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한의사 할아버지를 향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한국인 할아버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마법이 아니에요. 한국이 발전시킨 한의학이라는 의술이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늘진 뒷골목 약초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사실 빈부격차가 심한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프랑스인들은 인증된 병원 대신 무면허 불법 의사들을 찾아가곤 하죠. 공구함의 펜치를 사용하여 치아 발치를 하고 마취 대신 독한수를 주는 그런 곳 말입니다. 당연히 위생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무면허 의료가 프랑스인 대다수가 받을 수 있는 의료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다양한 의술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우수한 보험 제도 덕분에 아픈 사람들이 안전하고도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했죠. 심지어 극악의 접근성 및 대기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병원에 찾는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한국의 의료는 정확하고 깨끗하고 빠르다고 했는데요. 한의사 할아버지는 만약 자신이 마침 이곳 수영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한국에서 병원은 어디든 눈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기에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해오더군요. 마리오는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전혀 차도가 없던 자신의 어깨가 한국에서 침 몇 번 맞은 걸로 거의 완전히 나아버린 상황에 거의 울먹이며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한의사는 그저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손님입니다 라고 말한 뒤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만의 방식이죠라는
추가적인 대답을 건넨 뒤 어떠한 돈의 지불도 거절한 채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이제 마리오는 프랑스도 하루빨리 한의학을 공식적인 대학교 교육과정에 추가해야 한다며 떠들어댔지만 이내 이러한 의료적인 부분에서 마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국의 수준의 현실을 깨닫고는 결국 입을 다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훈련을 마치고 수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영센터에서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수영센터 건물 내부에는 푸드코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프랑스 수영장에는 그저 유통기한을 보장할 수 없는 싸구려 샌드위치 값 한 대가 존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샌드위치를 호시탐탐 노리기까지 하고 있고 만약 샌드위치를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먹으려고 한다면 노숙자들이 보복까지 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게 바로 프랑스 치안의 실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기 한국에는 깨끗하고 밝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번화한 음식 전용층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고를 것인지는 의논할 필요조차 없었죠. 저희는 그저 마늘과 고추장, 참기름의 향기로운 냄새를 따라 한국인 가족들이 가득한 현대식 식당에 홀린 듯 앉게 되었거든요. 역시나 끈적하고 반쯤 박살이 나 있는 프랑스의 푸드코트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모든 테이블이 깔끔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이열치열의 위대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철도 녹일 것 같은 매콤하고도 뜨거운 소고기 국물인 육개장을 주문했어요. 양지머리, 콩나물, 파, 쫄깃한 당면이 걸쭉하게 어우러져 검은 돌솥에서 끓으며 도착했고 그 위력을 경고하려는 듯 거품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육개장을 한 입 먹었을 때 저는 이열치열의 논리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죠. 음식이 뜨거울수록 그 음식을 마침내 굴복시켰을 때 더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고기의 풍미, 대담한 고추기름, 발효 페이스트의 감칠맛, 생파의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시원함 등 역시나 한국의 육개장은 깊이가 대단했어요. 혀가 뒤집히는 것 같았고 코에서는 콧물이 잔뜩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육개장은 맵기까지 했기에 삼계탕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이 흘렀지만 저는 땀을 흘릴수록 시원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동료들 또한 이러한 한국만의 여름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저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육개장을 계속해서 비워나갔죠. 그렇게 저희는 완벽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수영센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영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희는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7월 햇살은 일주일 내내 무자비하게 내리쬐며 고층 빌딩에서 빛나고 아스팔트에서 빛나며 모든 숨결을 습한 열기로 감쌌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걷다 보니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더는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이유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저희는 반사 패널로 덮인 크고 우아한 캐노피 바로 아래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2개의 안개 선풍기가 그늘진 인도를 가로질러 시원한 증기를 부드럽게 불어넣었습니다. 구조물에 내장된 디지털 화면에는 온도, 습도, 자외선 지수, 근처 대중교통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듯 더위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길거리 중간중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쉼터가 존재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저희가 도시에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그러한 한국의 천재적인 피난처들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도로 모퉁이마다 있는 버스 정류장이 그랬어요.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는 매끈한 유리 부스 안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와 공기청정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벤치 등 지능형 냉각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굳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같이 더위를 쫓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책과 아이스 음료를 들고 편안하게 앉아 온화한 한국어 톤으로 대화를 나눴고 4가지 언어로 된 표지판에는 무료 냉방 쉼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외국인들까지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어요. 역시나 한국은 선진국답게 거리 곳곳에는 조경을 위한 식물들과 산책로들도 잘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산책로에는 시간이 지정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며 온도를 낮추고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하고 있더군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조금의 틈조차 용납할 생각이 없는지 횡단보도 근처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거대한 그늘과 간이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더위 상황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의자에 앉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랍도록 선진적인 모습을 보고
그저 부러움에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현재 프랑스에서는 폭염 상황에도 어떠한 냉방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프랑스 당국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의 집을 공공 쉼터로 임시적으로 지정하겠다는 황당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랑스에는 폭증한 선풍기 수요로 인해 이제는 선풍기조차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광장에서는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바람을 쐬게 해주는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생겨난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천재적인 방법 덕분에 체감 온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었고, 저는 이렇듯 프랑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러워 미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 건물 옆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부스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 공공 도서관 내부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젠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놀라웠던 게 아니었어요. 벽에는 책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이 도서관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양심 도서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러한 무인 도서관이 생기자마자 책은 물론이거니와 책장채로 그대로 도난당하고 말 것이 분명해요. 아니, 서로 책들을 훔쳐가기 위해 난타전까지 벌어졌겠죠. 그러나 제가 이곳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보자 이곳 무인 도서관은 거의 5년째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인 도서관이 5년 동안 유지가 되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절대로 이곳 도서관의 책들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 무인 도서관이 유지될 수 있었겠죠. 한국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곳 도서관은 책장의 공간보다도 책이 더 많았다는 것인데, 이 말은 한국인들은 책을 적시에 반납하는 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책을 이곳 도서관에 기부까지 하며 그야말로 도서 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곳 무인 도서관 한편에는 차가운 생수와 함께 쿨링타월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곳 양심 도서관은 폭염 기간에 한해 무더위 대피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한국의 노인들, 택배기사, 어린이, 땀에 젖은 학생들 등 한국인들은 가장 혹독한 계절에도 편안함과 존엄성을 누리며 이곳 도서관을 200% 활용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러한 차가운 생수와 쿨링 타월조차 전부 훔쳐가거나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을 했을 게 분명했지만,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끝까지 인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믿기지 않는 장면을 보다 보니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천재적인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알면 알수록 한국은 단순히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국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했고 결국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며 아름다운 사회가 유지되도록 했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마치 업보의 굴레에 들어온 것처럼 저는 프랑스에서의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온도가 38도를 넘어갔을 때도 프랑스 정부는 실내에 머물면서 물을 마시라는 쓸모없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고 그것이 폭염 정책의 전부였습니다. 더위 취약계층인 노인들은 열사병으로 쓰러져갔고 진작에 가동을 멈춘 공공분수대에는 녹조와 떠다니는 비둘기 사체만이 즐비할 뿐이었죠. 버스는요? 에어컨도 없고 창문이 고장나 열지도 못하는 고물버스는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 버스는 마치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주는 것이 아닌 지옥으로 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와 시스템을 경험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밤이 되었죠. 프랑스에서 해가 졌다는 것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어두워지며 우버 기사가 제 호출을 취소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몹시 위험해지며 사실상 밤에 프랑스는 약쟁이와 범죄 조직들이 점령을 했고 경찰들조차 출동을 거부하는 무법지대로 변하고 말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밤이라도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도로가 희미한 파란색으로 빛나고 빌딩 곳곳에 조명이 LED로 반짝이는 서울의 밝은 야경을 보니 저는 역시나 한국에서는 아무리 밤이라도 위험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겠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안전함과 청결, 엄청난 양의 네온에 둘러싸여 주위를 둘러보며 혼잣말을 할 뿐이었죠. 아무래도 한국의 도시는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의 극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계산하고 예측하고 적응하고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지. 그리고 휴고는
한국은 새벽까지도 안전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그러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단연 가장 안전한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에서 단 한 번도 밤을 즐긴 적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생 최초로 한국의 밤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게 된 한강에서 저희는 한강공원까지 이동하기 위해 지도 앱을 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한강공원까지 가는 포장도로는 빛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타일을 따라 작은 LED 조명이 흐르면서 완만한 강물 흐름처럼 보행자를 안내했거든요. 한국은 유명 관광지에 한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한강 옆에서 대여한 피크닉 매트에 앉아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 주변에는 한국인 현지인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대로 밤을 온전히 즐기고 있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개들과 함께 달빛 아래 깔끔한 작은 피크닉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프랑스에서 밤의 공원은 그야말로 모든 범법행위가 일어나는 무법지대거든요. 노숙자들은 공원 쓰레기통에 오줌을 싸고 있고 약쟁이들은 약을 거래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밤 공원의 풀숲에 앉다가 정체불명에 버려진 주사기를 깔고 앉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게 되죠. 실제로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 후 공원에서 놀다가 밤사이에 약쟁이들이 버리고 간 주사기를 깔고 앉아 찔리는 바람에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병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밤 10시가 넘은 공원이었음에도 한국의 밤은 너무나도 안전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앉아서 한국만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자 휴고가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나는 SNS에서 봤어. 한국의 한강 공원에 왔으면 반드시 치킨을 주문해야 한다고 하더라. 어떤 치킨을 주문할래? 달콤한 치킨? 매운 양념치킨? 아니면 반반?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그것도 공원 한복판에서 치킨을 배달받을 수 있다고? 그러자 휴고가 대답했어요. 그야 모르지. 하지만 한강 공원에서의 치킨 배달은 한국에서의 필수 코스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껏 우리는 한국에서 불가능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이번에도 한국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저희는 저희의 위치를 선택하고 치킨과 치즈볼, 차가운 맥주 등 무서운 정확도로 주문을 맞춤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문을 완료했을 때 예상 배달 시간은 고작 40분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오후 7시만 넘어도 배달기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주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위험수당으로 음식값 이상의 높은 배달료를 주지 않으면 출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밤중에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40분 만에 배달이 완료된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러 의심을 하며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5분 후에 한국인 라이더는 정말로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저희를 완벽하게 찾아내서 저희가 주문한 치킨을 배달해 주더군요. 프랑스의 GPS 기술 수준으로는 저희의 위치를 한강공원이 아닌 한강 물속으로 가리킬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이러한 놀라운 정확도로 저희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호기심에 못 이겨 한국인 배달 기사에게 번역 앱을 들이밀며 이건 불가능하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배달 기사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 앱을 다시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송 인프라를 가진 국가예요. 그리고 이러한 배송 인프라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초고속 물류 네트워크, GPS 정밀도, AI 경로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 밀집된 인파 속에서조차 초고속 네트워크 및 초정밀도 GPS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고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국인 라이더는 보온팩이 내장된 보온 가방에서 저희의 음식을 건네주었고 배달을 성공한 후 배트맨처럼 밤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치킨 포장을 열었을 때 치킨의 향기는 그야말로 저희를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바삭하고 뜨겁고 가볍게 양념한 치킨, 황금 치즈볼,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 한 쌍이 보온 주머니에 쌓여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공원 한가운데 별빛 아래에서 일주일 내내 먹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저희처럼 이곳 공원에서 음식을 배달받아 먹고 있었지만 근처에는 쓰레기 한 조각도 없더군요. 다들 쓰레기통으로 가서
정확한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였다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을 그대로 공원 바닥에 버리고 갔겠죠. 그러면 바퀴벌레와 쥐들이 그러한 음식들을 갉아먹고 결국 이러한 놀라운 음식 배달 문화나 한강공원에서의 아름다운 문화도 전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가진 강점을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한강공원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놀랍게도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 거리는 여전히 졸린 느낌 자체가 없더군요. 먼 거리에는 미래의 별처럼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고 산들바람 덕분에 더위를 느낄 틈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간판이 밝게 빛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이었죠. 프랑스였다면 절도 및 강도의 위험 때문에 진작에 문을 닫았어야 할 편의점이었습니다. 아니, 프랑스였다면 철문으로 굳게 걸어 잠가놓지 않으면 밤사이에 모든 것이 털리고 난 후였겠죠. 그러나 한국은 철문은커녕 과자 매대까지 밖에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였음에도 아무도 물건을 훔쳐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한국에서 편의점이란 그저 단순히 식료품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지 오히려 편의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이 더욱 쉬워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태더군요. 커피 머신부터 해서 전자레인지, 심지어 터치패드 라면 셰프도 있었습니다. 향신료 수준, 면 종류, 토핑 선호도 등을 탭하면 말 그대로 완벽한 라면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음식들도 놀라웠어요. 냉장 수제 맥주, 실제로 맛있어 보이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수 있는 한식 도시락, 비타민 워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즉석라면 등 완벽하게 정리된 아이템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주류회사가 만든 수제 맥주와 접을 수 있는 포크가 내장된 치즈 떡볶이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 셀프 히팅 디스플레이 케이스에 재운 핫바 꼬치, 그리고 라면과 한식 도시락까지 골랐어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이 그랬듯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새벽이 넘은 늦은 밤의 시간이었음에도 학생들, 커플들,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한국의 거리에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넋놓고 지켜봤죠. 편의점 테이블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지난주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이는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마리오는 거의 얼이 빠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프랑스의 편의점들은 오래된 멍투성이의 바나나나 먼지투성이의 오래된 크래커 팩을 판매할 뿐이고 낮에도 노숙자들이 입구 밖에서 동냥을 하고 있지. 그러나 한국은 새벽에도 완벽하게 갖춰진 편의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렇게 저희는 이러한 완벽한 환경 속에서 맥주를 한 캔 두 캔 비워갔습니다. 맥주는 차갑고 라면은 매콤했으며 환경은 놀랍도록 안전했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처음 느껴보는 새벽 편의점이었지만 두려움 없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하늘 아래서 건배를 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밤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밤을 기념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해가 진 후에도 삶의 리듬이 멈추지 않는 나라에서 편리함은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정의 편의점 테이블에서 팀원들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구운 만두를 먹는 것은 그 어떤 파리 와인바보다 더 고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맥주와 함께 셀카를 여러 장 찍었습니다. 저희가 SNS에 게시한 사진을 본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 보고 미쳤다며 그렇게 새벽에 나돌아다니다간 괴한에게 잘못 걸려 모든 것을 잃고 말 거라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마치 제 한국에 오기 전에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떠올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 프랑스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았단 말인가요? 그야말로 한국은 전 세계가 지향해야 할 미래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